저는 요 생체 현미경이라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살아있는 이제 생명체 내부에서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세포들을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대부분 고등학생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이런 기술이나 연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왜 이런 생명과학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생명과학 연구를 하면 앞으로 어떤 걸 또 우리가 할 수 있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일단 우리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여러분들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자, 대부분 없죠. 여러분들 뭐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좀 찍어본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일부는 뭐 CT나 MRI 같은 그런 영상으로 촬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직접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생명체의 모든 구성 단위는 일단 세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세포들이 있죠. 여기 적은 것처럼 뭐 근육도 세포가 있고,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만들어준 면역 세포, 우리 몸의 이제 뇌피를 구성하는 뭐 상피 세포들, 신경 세포, 지방 세포, 정말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의 세포의 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자, 여기서 대답해 주면 네, 제가 특별히 기억할게요. 자, 아무도 없나요? 예.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뭐 너무 오래 네, 질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면 힘드니까. 자, 우리 몸의 세포의 수는 뭐 다양한 이제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몇 개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긴 한데 대략 40조 개 정도 됩니다. 뭐 30조에서 한 70조 개 범위 안에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중간 정도 잡아보면 한 4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몸의 세포의 종류는 몇 개나 될까요? 자,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요? 자, 보통 교과서를 보시면 대략 200에서 300 종류가 존재한다고 교과서에는 써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약간 좀 아웃데이트된 우리가 이전까지 알던 정보고요. 자, 현재 아직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이제 기술 발달과 함께 정말 세포 하나하나의 특성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됐거든요. 뭐 유전자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양한 뭐 프로틴 같은 걸 분석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략 5천 종류 이상의 세포고 서로 다른 세포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40조 개라는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 감이 오나요? 자,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80억 정도 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그럼 40조 개면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이 5천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숫자에 이런 행성 하나를 생각했을 때 그게 5천 개 있는 게 만큼의 세포의 숫자가 여러분들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오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세포들로 구성된 아주 복잡한 그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포 도시와 같습니다. 수백 종류의 세포들이 항상 움직이면서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럼 수없이 많은 이런 세포들이 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몇 가지만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뭐 이런 소장 상피 세포나 뭐 간세포 같은 거 있습니다. 뭐 소장 상피 세포는 우리 몸의 장의 표면에 있는 세포들이고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뭐 흡수하고 뭐 분해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자, 그렇게 흡수된 영양분들은 이제 간으로 가서 간에 있는 세포들이 이를 대사하고 에너지 형태로 뭐 저장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갈게요. 그렇게 생산된 에너지들은 이제 또 우리 몸으로 퍼져나가서 지방세포로 가서 지방의 형태로 우리 몸에 저장이 되죠. 에너지가 부족할 때 방출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에너지들이 뭐 이런 지방세포로 갈 때는 혈관을 통해서 가죠. 그 다음에 혈관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세포는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산소를 온몸의 조직에 배달하고 또 세포들이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회수해서 다시 폐로 가져오죠. 자, 신경세포들도 있습니다. 신경세포들은 우리 몸에 다양한 온몸의 이런 신경들을 연결하면서 초속 수십 미터 정도의 아주 빠른 속도로 전기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몸의 기능들, 생각, 운동, 감각들을 통제하죠. 자, 또 내분비세포라는 것도 있어요. 내분비세포는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있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라든지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하는 갑상선 세포처럼 혈액을 주로 통해서 다양한 화학 신호, 호르몬의 형태로 우리 몸을 보내서 신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면역세포들도 있어요.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T세포, B세포, NK세포라는 세포들이 존재하고 특히 B세포는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박테리아 같은 거를 무력화하는 무기, 항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T세포나 NK세포들은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나 혹은 암세포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식세포라는 것도 있어요. 면역세포의 일부인데 이거는 보통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이나 이런 세포의 찌꺼기들을 흡수해서 잡아먹어서 치우는 그런 방역 및 청소부 역할도 합니다. 근육세포도 있죠. 근육세포는 수축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의 물리적인 움직임과 행동을 만듭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종류의 세포들, 우리가 여태까지 교과서에 적힌 200개, 300종류를 넘어서 정말 수천 종류의 세포들이 앞으로 수만 종류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수만 종류의 세포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요 B세포, T세포 이름은 들었죠? 얘네들은 이제 면역세포들의 일부입니다. 자, 제가 하고 있는 연구실에서 아까 처음 제목에 있었던 생체 현미경을 찍었던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한 예시입니다. 자, 여기서 녹색이 B세포, 빨간색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예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FRC세포라는 건데 보면 가운데 큰 혈관이 있거든요. 그 혈관 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세포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세포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위에 시간이 올라가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요 T세포나 B세포들이 그냥 가만히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혈관 안에서 이제 조직으로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디오를 자세히 보시면 얘네들이 어디서 빠져나오는지를 우리가 대략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일단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면 처음에 여기 하나 오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노력하다가 슉 빠져나오는 거 보였나요? 그 다음에 이어서 빨간색의 T세포도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앞에 조명을 좀 줄일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 영상이 잘 보이는, 좀 낫네요. 자, 조금 더 잘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자, 여러분들 그냥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수없이 많은 종류의 세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이런 세포들의 움직임, 살아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는 생체현미경의 기술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예요. 자, 여기서 녹색은 또 이제 면역세포고, 파란색은 혈관세포, 요 빨간색은 또 주위세포라고 혈관 주변에 있다고 해서 주위세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혈관을 해서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식세포들이거든요. 대식세포들이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주변을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잘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또 다른 이제 면역세포들이 혈관에서 혈관세포를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잘 보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우리 몸은 수없이 많은 세포들로 구성된 세포 도시와 같고 그 세포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몸의 세포 수는 아까 몇 개라고 했죠? 네,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40조 개라고 했죠. 자, 그럼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사람과 한번 우주를 비교해볼까요? 여러분들 우주에, 자, 여기서 숫자를 좀 제한을 넣어놨어요. 관측이 가능한. 자, 우리 몸의 우주의 은하의 수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의 숫자로 한정을 지었을 때 몇 개 정도 될까요? 자, 여러분들 뭐 답을 안 할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한 요 정도 돼요. 한 2조 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세포 안에는 뭐가 있을까? 분자들이 있겠죠? 자, 분자의 수는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은하는 그 안에 별들이 있잖아요. 별의 수는 몇 개 정도 될까? 자, 이 정도 됩니다. 자, 우리 세포 안의 분자의 숫자는 한 50조 개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요. 하나의 은하, 자, 은하도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은하가 있지만 대략 평균을 잡아서 한 0.1조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산수를 해봅시다. 자, 곱해보면 자, 우리 몸의 분자의 숫자는 한 2 곱하기 10의 27승, 0이 27개 붙은 정도의 숫자의 분자가 우리 몸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의 숫자는 한 이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분자의 숫자를 전부 합치면 전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보다도 10,000배나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이 분자라는 걸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분자는 뭘까요? 누가 얘기했는데? 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분자는 물입니다. 물. H2O예요. 근데 사실 H2O는 뭐 그렇게 재미있진 않죠. 그럼 우리 몸에서 또 많은 생명 형상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분자는 뭐죠? 단백질이겠죠. 단백질 숫자를 한번 환산해 보면 단백질의 숫자는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 몸의 많은 생명 형상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숫자와 전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비슷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런 얼마나 복잡한 그런 그 구성체이고 시스템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을 제어하는 단백질을 이해하고 우리 몸의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단백질이 또 잘못되면 또 질병도 생기잖아요. 뭐 암도 생길 수 있고 면역 질환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죠. 그런 질환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생명과학, 특히 뭐 인간 생물학 이런 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요즘은 여러분들 다 듣지만 AI 시대잖아요. 그렇죠? 자, AI 시대에 우리 생명과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이 아저씨,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봤죠? 많이 봤습니다. 네. 자,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좀 됐어요. 2024년 2월에 두바이에서 있었던 뭐 세계 정부 정상회의라는 데서 했던 인터뷰예요. 젠슨황 자신도 대학으로 돌아가면 다른 학문을 공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I were starting all over again, I would realize one thing, that one of the most complex fields of science is the understanding of biology, human biology. Every single year our chips get better, every single year our infrastructure gets better. However, life sciences is sporadic. If I were to do it over again right now, I would realize that the technology to turn life engineering, life science to life engineering is upon us. 자, 들었습니까?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제임스 왕도 이렇게 얘기하죠. 과학의 가장 복잡한 분야가 생물학, 인간 생물학이다. 자, 앞에 얘기했던 우리 몸의 분자의 숫자와 전 우주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의 숫자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정말로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물학 연구는 근본적으로 어렵고 생물학 연구에서의 발전이 그렇게 뭐 간간히 있어 왔다고 이런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공학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죠. 하지만 뭐 생물학 연구도 당연히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런 생명공학,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우리의 훨씬 더 많은 기술이 생겼어요. 훨씬 더 우리가 생명 형상을 이렇게 복잡한 생명 형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정말로 생겨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잘 생명과학의 발전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라면 우리가 생명공학과 생명과학을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더 빠르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제 AI가 그러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생명과학 연구가 복잡한데 그걸 잘 풀 수 있는 이제 AI 기술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도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자, 이거에 대한 답도 여기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을 이야기하는 시대, 자녀에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라고 권유해야 하시기도 한데 엔지니어 출신 젠슨 왕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I'm going to say something that's going to sound completely opposite of what people feel. You probably recall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0 years, 15 years, almost everybody who sits on a stage like this will tell you it is vital that your children learn computer science. Everybod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nd in fact, it's almost exactly the opposite. It is our job to create computing technology such that nobody has to program. And that the programming language is human. 자, 들었나요? 자, 지금 같은 AI 시대가 되면서 과거에 사람이 해야 됐던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그럼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답이 하나 있었어요. 있고, 자,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자,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 이런 분들이 이미 사실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젠수막 내가 여기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통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젠수막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랭귀지 휴먼이란 말로 인터뷰가 끝나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라는 건 어디까지나 AI가 하던 누가 하던 그런 단순한 툴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휴먼의 사람의 사고력과 창의력,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AI 시대에 생명과학 연구가 더 빠르고 쉽고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이미 AI를 이용을 해서 생명과학 헬스케어 연구를 할 때 신약 개발 연구도 훨씬 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결국 AI라는 건 여러분들의 툴입니다.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약 개발 연구, 세포 유전체 분석 연구, 질환 분석을 위한 다양한 툴들이 지금 아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명과학 유망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돈도 벌어야죠, 그렇죠? 네? 살면서 돈도 벌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전 세계에 한번 기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산업이 뭘까요? 일단 처음 자 누구야? 어디서 누가 얘기했죠? 네, 아예 정치요? 정치가 산업인가? 네. 정치가 산업인지 일단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런 얘기 이제 좀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자 여러분들 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이 살려면 의식주가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살 데가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입을 옷이 있어야겠죠. 자, 그럼 이 의식주의 산업이 가장 클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분야별로 한번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볼게요. 전 세계에서 이런 관련된 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람들이 다 추정을 많이 해놨습니다. 자,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가장 잘 추정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들, 전 세계에 있는 집들, 우리가 사는 그런 집들에 관련된 그것들을 만들고 뭐 판매하고 이런 거에 관련된 산업이 요 정도로 예상합니다. 1경 한 6천조 원 정도 돼요. 자, 먹는 거 대충 비슷해요. 역시 1경 한 5천조 원 정도 됩니다. 입는 건 얼마나 될까? 자, 입는 건 좀 작아요. 입는 건 좀 작지만 그래도 2,700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심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를 볼까요? 반도체는 사실 이 정도예요. 사실 이건 이제 작년까지의 조사 자료라서 올해는 좀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내가 만약 다시 하게 된다면 이 숫자는 크게 달라져 있겠지만 하여간에 작년까지는 요래요. 근데 이 반도체도 모든 반도체를 다 합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얼마나 될까? 메모리 반도체는 이 정도입니다. 이거 비교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입는 것, 여러분들이 입는 옷을 연구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예요. 다른 걸 봅시다. 인공지능은. 자, 인공지능은 사실은 새로운 산업 분야여서 정확한 숫자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한 요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한 600조 원 정도. 로봇은 한 10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로봇 산업이라는 건 보통 산업용 로봇을 말합니다. 팔만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휴머노이드는 사실은 한 1조 원, 2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의 산업 시장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한번 양자는 어떨까요? 양자로 가면 이 정도. 아직 양자의 시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그때까지 안 올 것 같고. 자, 그럼 인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사람을 다루는, 인간을 다루는 헬스에 대한, 자, 흔히 헬스 인더스트리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그럼 산업에 관련 인간을 딱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건강과 뭐 이런 복지를 위한 그런 산업을 토탈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추정해 봅시다. 이거 뭐 어떡할까? 의식주 여기 있죠? 반도체 있죠? 뭐 인공지능 로봇 있죠? 자, 인간, 헬스 인더스트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자, 다 빨리 봅시다. 이 정도입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친 것만큼 돼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당연하죠. 인간은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자,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낮춰서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정말로 건강과 헬스케어라고 이제 좀 내려옵니다. 헬스에서 헬스케어로 내려오면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돼요. 우리가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 다음에 그거를 케어하기 위한 산업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를 전 세계 합친 것만큼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제약을 내려볼까요? 약물로 내려오면 이 정도 돼요. 2,550조. 자, 이걸 비교해 볼까요? 위에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 숫자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제약 시장과 제약과 관련된 산업과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는 반도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훨씬 크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과학이 왜 넓은 세계의 기회로 봤을 때 중요하고 많은 기회가 있을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의료기기로 다시 좁히면 한 이 정도 돼요.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답은 이 슬라이드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끝난 돌아봅시다. 자, 세포 이렇게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수없이 많은 우리 몸의 세포들을 자,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어떻게 보죠? 어떻게 볼까? 자, 생체현미경이라는 기술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생체현미경이라는 우리 제 연구실에서 만든 기술로 저희가 실제로 촬영한 이제 영상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가느다란 이제 선이 있죠? 이 선이 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50 마이크로미터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 뭐 얇은 머리카락 정도 돼요. 얇은 머리카락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머리카락이 보통 한 10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의 한 절반에서 한 4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예요. 호중구라는 면역세포입니다. 자, 보면은 자, 시간 동안을 보면 자, 녹색으로 보이는 거 우리가 모세혈관에 있는 혈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의 혈류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현미경을 찍으면 보일까요? 자, 그렇진 않고 여기 있는 자, 중요하지 않지만 자, 이런 물질을 몸 안으로 혈관 안으로 주입을 해서 조영제라는 걸 주사를 해서 혈류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호중구의 움직임도 같이 본 겁니다. 자, 이 비디오는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이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주면 좋겠어요. 다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엑스레이나 뭐 펫, 아마 그 내일 서울에 가면 요 펫 하시는 고금배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연을 들을 건데요. 자, 펫이나 뭐 CT, MRI 여러분들 익숙하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광학 카메라로 보는 것들 대비해서 수천 배 이상의 분해 능으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을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는 게 생체현미경 기술입니다. 우리가 뭐 세포만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조립된 이런 약물들도 생체현미경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간에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녹색으로 보이는 게 간에 있는 모세혈관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실제로
몸 안으로 그 혈액으로 혈관을 통해서 주입된 나노 약물들입니다. 자, 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런 나노 약물들이 막 흘러와서 요런데 이렇게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건 생체 현미경으로 찍은 거고, 이걸 일반적인 광학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간이거든요. 요 위치가 간이에요. 그래서 간에 뭐 약물이 갔다 정도는 우리가 카메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정말 모세혈관 통해서 세포 하나하나 수준에서 오는 거를 보고 싶다 하면 우리가 생체 현미경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체 현미경 기술이란 건 살아있는 상태의 생체 내부에 마취된 상태에서 본 겁니다. 동물에서 본 거고요. 이런 다양한 분자 세포 현상을 직접적으로 영상화하고 볼 수 있는 기술이고, 이를 통해서 뭐 질환들이 정말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신약들이, 약물들이 몸 안으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세포로 전달되는지, 효과는 어떠한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현미경 어떻게 생겼을까? 자, 현미경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카이스트에 온 게 이제 2010년이에요. 벌써 16년 전인데, 당시에 제가 원래 전자공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공 지식을 살려서, 자, 여기 보면 저희 현미경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런 건 나사죠. 뭐 이런 것도 부품들을 사실 하나하나 저희가 다 일일이 한 수백 종류 되는 부품들을 사서 레고 블록 조립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수십 종류의 수백 개의 부품들을 사서 잘 짜 맞춰서 동작하는 이런 이름, 초고속 레이저 주사 공초점 이강자 현미경이라는 걸 만들고, 이걸 살아있는 생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생체 현미경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레이저고요. 이쪽에 있는 게 이런 광학 디텍터들이고, 이쪽에 있는 게 뭐 초고속 레이저 스캐너, 뭐 레이저를 이제 요 레이저 스캐너를 이제 구동하기 위한, 제어하기 위한 뭐 전자 회로들, 이쪽에 이제 실제로 동물이 올라가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보면 여기 레이저가 하나 있거든요. 레이저 사실 여기 4개, 5개 보통 정도 있는데, 이 레이저 하나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저 레이저 여러분들 손바닥의 한 절반만 한데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자, 얘는 사실 싼 레이저라서 얼마 안 합니다. 얘는 한 1200만 원 정도 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거 할 때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그때 16년 전에는 1200만 원이면 여러분들 차 하나 살 수 있었거든요. 작은 경차. 그래서 우리 현미경 만들어 놓고, 여기 경차 한 대, 여기도 경차 한 대, 여기도 경차 한 대. 이렇게 하면서 우리 현미경 봤던 적이 있어요. 자, 레이저빔이 나오면, 자, 실제 움직일 때 레이저빔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로 모으고, 자, 이렇게 스캐닝 패턴 만들어서 아까 보여줬던 것 같은 영상을 찍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저희는 주로 이제 전임상, 비임상이라고 해요. 이런 이제 동물 모델에서 뭐 암도 있고요, 뭐 종양들, 뭐 이런 다양한 질환이 유도되어 있는 동물 모델에서 다양한 장기들에서 아까 보여준 것 같은 이런 생체 현미경 영상을 찍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이는 여기 있는 영상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상태의 생쥐 모델에서 촬영한 영상들이고요. 마취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반짝이는 점들,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다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뭐 뇌에 있는 이제 뇌 세포들이고요. 이건 뇌종양이고, 또 다양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헤어고요. 털이고, 또 뭐 다양한 또 암 모델들, 얘는 대장암이에요. 그다음 뭐 췌장, 뭐 소장, 뭐 몸 안에 있는 지방들, 뭐 이런 신장, 키드니, 뭐 근육, 간, 뭐 심장, 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리를 조금만 간단히 설명하면, 일단 공초점 현미경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광자 현미경이라는 걸 쓰는데요. 자, 공초점 현미경은 레이저빔을 아까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스캐닝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초점에서 이런 형광 신호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형광 신호를 우리가 디텍터로 잘 촬영합니다. 근데 초점이 아닌 위치, 자, 여기가 초점이거든요. 초점이 아닌 비초점에서 나오는 형광 신호는 이 디텍터 앞에 있는 이 피놀이라는 걸로 이렇게 막아줘요. 자, 그래서 공초점 피놀이 초점이 아닌 위치에서 나오는 신호를 가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초점에서 나오는 신호들만 디텍션 해가지고 이런 단면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MRI나 CT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MRI랑 CT랑 비슷하게 단면 영상을 찍을 수 있지만 수천 배 이상의 고분해능으로, 고해상도로 찍을 수 있다. 그 다음에 CT랑 MRI, 그래서 이게 4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우리가 촬영한 지방 조직이에요. 살아있는 동물의
이쪽 그 옆구리 아래쪽에는 하복부 쪽에 있는 지방 조직입니다. 자, 찍으면 단면 영상을 찍으니까 당연히 3차원으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녹색으로 보이는 지방 세포들 주변에 있는 모세 혈관들이 이렇게 3차원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광자 현미경이라는 현미경도 저희가 씁니다. 이광자 현미경은 원리는 약간 다르지만 이광자 형광 신호라는 것들이 이제 초점에서만 생성되기 때문에 피놀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 두꺼운 조직에서 정확히 초점에서 나오는 신호들만 우리가 이광자 신호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광자 현미경은 이런 단면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콜라겐 섬유들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 콜라겐이 어디 있을까요? 많이 들어봤죠? 피부에 보통 있죠. 피부에 많이 있는데 그런 콜라겐들이 그 우리 몸의 조직에 많이 쌓이면 내부 장기에 많이 쌓이면 예를 들어서 간 같은 데 많이 쌓이면 이게 질병을 일으킵니다. 성묘화라는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실제로 간에는 원래 이런 콜라겐 섬유가 거의 없어야 되는데 이 첨유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콜라겐 섬유들이 많이 쌓인 거를 우리가 이광자 현미경으로 이미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피부를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건 단면 영상이고요. 자, 피부의 구조는 단면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바깥에 표피층이 있고요. 안에 진피층으로 들어갈 수, 그 다음에 진피층이 있고, 진피층에 들어오면 이런 콜라겐 파이버들이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흰색으로 보이는 콜라겐 파이버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보이는 건 세포 핵들이에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세포막, 그 다음에 파란색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피부 조직, 살아있는 생쥐의 피부 조직에서 우리가 단면 영상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자 현미경, 아까 설명한 이광자 현미경 기술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세 혈관들, 세포들, 이건 모낭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으로 보이는 피부에 있는 콜라겐들을 생체 현미경 기술로 잘 촬영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죠. 자, 이건 근육을 찍어본 겁니다. 자, 근육은 근육세포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죠. 얘네들이 수축하고 하면서 우리 몸에 일증난됩니다. 이런 현미경 영상을 찍으면 뭐 이렇게 작게만 보는 건 아니고요. 이런 영상들을 쭉 연속해서 찍어요. 그러면 이걸 다 이어붙여서 이렇게 큰 모자이크 영상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은 아니고 생쥐 몸 안에 있는 췌장입니다. 인슐린을 만들고 뭐 글루카곤 같은 걸 만드는 호르몬 등을 만드는 이제 췌장이고요. 역시 췌장 넓게 찍어보면 이 췌장 세포 하나하나 구분하면서 넓게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어요. 이건 신장입니다. 키드니라는 신장이고요. 키드니에 있는 이런 피를 걸러내는 이런 튜블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런 튜블들 거기 구성하는 세포들을 또 넓은 면적에서 찍어본 영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막 찍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연구를 간단히만 소개해 볼게요. 자, 요 논문이에요. 네, 2019년 한참 전에 했던 논문인데, 자, 여기 뭐 영어로 써 있지만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아까 처음에 봤던 비디오입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이 뉴트로필이라는 세포고요. 이 뉴트로필이라는 세포가 뭘 방해한다. 그렇죠? 뭘 방해하냐? 자, pulmonary microcirculation은 폐에 있는 모세 혈류, 미세 혈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뉴트로필들이 이 녹색으로 보이는 미세 혈류, 폐에서의 미세 혈류를 방해한다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이 sepsis라는 뒤에가 설명할게요. 이 질병으로 유도된 상태에서. 그래서 비디오 실제로 보면 이 빨간색으로 보는 호중구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서로 막 뭉치면서 여기에 혈관을 막으면 이 녹색으로 보이던 혈류가 멈추는 걸 볼 수 있죠. 자, sepsis는 우리나라 말로는 폐혈증이고요. 폐혈증의 정의는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 부전인데 특히 감염으로 발생한 게 폐혈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응급실에 가면 이 폐혈증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런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는 것에 빠져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이런 폐나 신장 같은 장기들에서 손상이 오면 환자가 사람이 큰 위험에 빠지겠죠. 그런데 폐혈증은 이제 문제가 아주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으로 일단 그 병원에 오시면 한 15% 정도는 사망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또 질환이 정도가 아주 높은 요 폐혈증 쇼크 단계에 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거의 70%에 가까운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적지도 않아요. 글로벌 발생률은 대략 한 5천만 케이스가 연간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그 중에 한 1000만 명 정도는 돌아가신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폐혈증으로 생기는 요 폐의 손상을 우리가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폐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폐를 보고 싶으면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비디오에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요게 폐예요. 요게 심장입니다. 자, 이렇게 보려면 일단 개흉 수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폐랑 심장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런 걸 보려면 실제 우리 동물을 위한, 생쥐를 위한 수술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실을 만들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고 뭐 혈중산소 측정하고 체온도 유지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폐가 항상 움직이니까 요 공기를 요 아래쪽에 구멍으로 빨아내서 아주 낮은 한 930, 960mV 정도의 음압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폐의 일부 표면만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고정되죠. 커버 글라스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을 한번 조금 설명해 보면 일단 기도삽관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튜브를 넣어주고 이거를 인공호흡기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쥐를 마취를 해주고 개용하고 아까 본 것처럼 폐와 심장을 이미징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폐혈증이 유도되면 이렇게 호중구가 혈관을 막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막히면 산소를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자, 혈관을 통해서 적혈구가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혈관이 막혔으니까 산소를 흡수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호중구가 혈관을 막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보면 이 빨간색이 적혈구거든요. 그래서 이 호중구에 의해서 이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적혈구가 실제 흐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물을 개발한다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호중구가 원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호중구를 우리가 타겟하면 이걸 치료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호중구를 타겟해 봅시다. 자, 호중구를 타겟할 수 있는 약물을 찾아서 우리가 약물을 주입하기 전이고요. 주입하고 나서 한 30분 지난 후입니다. 빨간색이 다시 적혈구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적혈구가 안 흐르는 곳이 보이죠? 자, 이 부분이 약물을 처리해주면 다시 적혈구가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이런 뉴트로필이 중요한 이 폐혈증에서 중요한 세포란 걸 알았고 이 뉴트로필을 타겟할 수 있는 약물을 찾아서 처리해주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혈구 순환이 복구된다는 걸 보여준 예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약물 개발을 할 때 또 생체현미경 기술을 이용하면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질환을 분석하고 약물의 전달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도 약물이거든요. 또 다른 예시인데요. 간이고요. 주입하기 전이고 주입하고 한 10분 지나서 30분 지나서요. 그래서 빨간색의 약물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요 타겟에 있는 세포로 간에 있는 세포로 전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또 요즘 AI 시대니까 옛날보다 아까 젠슨한 선생님께서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AI 시대가 오면서 이런 기술들도 훨씬 발달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있는 비디오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런 AI 기반의 노이즈 제거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건 신장인데요. 신장에 움직이는 튜브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뇌입니다. 뇌에 있는 또 신경 세포들인데 이렇게 거의 보이지 않는 신경 세포들도 우리가 AI 기술을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생체현미경 기술이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살아있는 생체에 있는 세포들을 그 다이내믹스를 우리가 다양한 장기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질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더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약물들, 항체 약물들, 나노 약물들,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분포되고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를 분석하는 목적으로도 우리가 생체현미경을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창업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 창업을 해가지고 이 생체현미경이라는 기술을 잘 팔고 있습니다. 디자인 상도 하나 받았어요.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뇌를 이렇게 찍어보고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은 아니고 어쨌든 생쥐의 몸 안에 움직이는 세포들을 이렇게 촬영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장기에서 나오는 질환들, 수백 가지 이상의 질환들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질환들을 연구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챙칭한 배경을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